자,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를 얘기할게요. 그 앞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산사 기출문제 좀 앞에 설명할 때 약간 찌지 그런 소리가 드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더워서 좀 선풍기를 터놨거든요. 예, 선풍기 소리예요. 예,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중간에 제가 껐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 예. 자, 거기 이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사 이제 기출문제 보면, 자, 일단 그 동남아시아 종교 부분이 한 두 번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동남아시아 영향을 준 문화권, 뭐 베트남 근황운동, 뭐 베트남 문자 등등등 요 정도는 나왔고, 그 다음 정화의 대원전 관련돼서 레왕조, 아유티아 왕조, 물라카 왕국 등등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화의 대원전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뭐냐면 중국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유의 이제 뭐냐면 동남아시아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은 예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 정도 있었는 두세 번? 두세 번 있었네요. 그래서 10년도 기출 한번 나오고 나서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8년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안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일단 뭐 안 나오든 나오든 간에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보면 자, 동남아시아의 종교를 볼게요. 이 동남아시아 종교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여기 동남아시아 종교 이제 딱 보시면 일단은 필리핀은 어디예요? 필리핀은 지금 카톨릭을 믿고 있죠. 예. 원래는 이제 그 이슬람교였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이 침략한에 카톨릭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예전에 그 이슬람교 왕국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민다나오 섬 있죠. 요 부근에서는 지금 아직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예, 납치도 많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행 가실 때 조심해야 할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 베트남. 요거는 불교 문화권이죠. 다만 이제 요 베트남은 그게 요 북부 베트남과 요 남부 베트남이 있어요. 아니 여기 북부 베트남과 여기 남부 베트남 있죠. 그래서 요 북부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요 남부 베트남은 저쪽 인도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는 대승불교, 여기는 소승불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이 인도네시아 볼게요.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 큰 두 개 섬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어디에, 영향, 처음에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동남아시아 종교는 소승불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예에는 입장상, 인도네시아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슬람화 되죠. 그래서 이슬람을 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을 제일 많이 믿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요. 인구 2억이 넘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기 참 말레이시아 빠졌네요. 이 말레이시아도 그 뭐냐면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렇게는 이슬람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그 동남아시아는 세 개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일단 인도 문화권이죠. 인도에서 불교, 그 다음에 신두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인도를 거쳐갖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화권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중국은 여기 북부 베트남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베트남을 한 1000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의 차이점이 좀 커요. 그래서 남부 베트남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고 북부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적 특징은 중국과 인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사학자는 지옥이야. 근데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자는 천국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베트남 왕조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동남아시아 역사는 베트남과 베트남 아닌 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베트남을 이제 보면, 일단은 베트남에 이제 뭐냐면, 여러 왕국들의 이제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이때는 제가 여기 칠판 구실을 할게요. 예. 일단은, 다 보이시죠? 예. 좀 약간 좀 앞에 당길까요? 잠깐만요.
예, 글씨를 최대한 잘 보이게. 예. 자, 처음에 이제 그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은 이제 일단 북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북부 베트남을 보는 거야. 남부 베트남은 그 볼 필요 없어. 그냥 참파. 예. 그래서 남부 베트남은 예, 참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중국 인읍이라고 하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나라야. 자, 그게 이제 그 처음에 전설상의 이제 왕조에서 이제 있는데 이 북부 베트남은 이제 그 이것도 보세요. 북부 베트남은 오늘날 북부 베트남과 그 다음에 강동, 강서 지역을 있는데 요 때는 월족들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월족. 그래서 월족들이 이제 세웠던 나라들 보면 일단은 기록상에 보면 방랑국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어우랑국, 그 다음에 남월국, 이죠. 남비의 왕조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초창기 때 베트남 왕국들이야. 예. 자, 그러다가 중국의 통치를 받죠. 중국의 통치를.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통치를 받는다. 자, 언제에서 언제까지? 한나라 때부터 수와 당까지 이렇게 이제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당나라가 이제 뭐냐면 붕괴되니까 이제 뭐냐면 독립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왕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중간에 뭐 진왕조, 여왕조 등등 있지만 제대로 그래도 좀 갖춰진 왕조가 2조예요. 2조 때부터 대월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대월이라는 칭호는 그 후에 이제 그 뭐냐면 전왕조, 내왕조 이렇게 이제 칭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왕조 때는 원나라가 침입해왔죠. 원나라.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명나라의 지배로 있다가 한 20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무슨 왕조 넘어가죠? 내왕조 넘어가죠. 내왕조. 예. 그래서 내왕조 때 이제 북부 베트남이 어디를 점령하냐? 자, 여기를 남부 베트남을 탁 점령해버려. 예. 그래서 참파를 점령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북부 내왕조가 또 남북 분열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남북 분열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남북 분열을 통일했던 잠깐 있었던 왕조가 더이쇼 왕조인데 더이쇼 왕조가 이제 곧바로 망한 다음에 마지막 베트남 왕조인 웅웨 왕조가 있죠. 예. 그 왕조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나중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부의 베트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초기 국가 우리가 볼 수 있고 중국의 통치가 2기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2조, 청조, 내왕조 우에는 이제 중국 그 베트남이 스스로 이제 나라를 세웠던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잘 안 보시면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예. 집에서 하니까 이런 점이 좀 좋네요. 예. 일단 20포인트. 자, 이렇게 베트남의 이제 왕조들 이렇게 쫙 보이시죠? 예. 자, 제가 이제 필기할 시간을 자 30초 드릴게요. 예. 자, 다 적으셨죠? 못 적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하면 딱 정지시켜 놓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베트남의 이제 왕조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을 해보죠. 자,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있었던 뭐 초기 그 베트남 왕조들은 그냥 건너뛰고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보면 한나라부터 이제 수당까지 지배를 받는데 일단은 한무제가 베트남을 점령했죠. 그래서 유교 문화가 전파되고 구군을 설치해요. 처음에는 이제 토착 세력의 간접 지배였는데 그 베트남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반란이 있어요. 증짝 쪽리 반란. 제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제 발음을 보지 말고 듣지 말고 글자를 보세요. 예, 증짝 쪽리 자매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직접 지배로 전환이 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 이제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 한자와 그 당시 관료 체제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영향받죠. 북부 베트남 지역이. 그래서 대승불교가 전래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은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오랫동안 중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가 이제 이왕조가 등장하는데 11세기 때 물론 이제 이왕조가 등장하기 전에 또 뭐냐면 자질구레한 왕조가 있어요. 뭐 오왕조, 그다음에 이제 정왕조, 여왕조, 이런 왕조도 있는데 이런 왕조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왕조죠. 자, 이왕조 독립 배경은 한때 이래도 계속 베트남이 이제 북부 지역이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예. 베트남 중국 지배를 받다가 당말 5대 혼란계 독립왕조 성립하고요. 그 당시 이제 리왕조가 제일 전성기 때가 성종 때야. 예, 국호 대원이라고 하죠. 이 대원은 후에 이제 이 국호는 그 리왕조 외에도 전왕조, 여왕조도 대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역대왕조 대원이라는 국호를 삼았고, 그 다음에 송나라 문화를 수용했죠. 그래서 정치체제를 정비하고 각어제를 실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각어제 실시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왕조 때 이제 각어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불교의 영향력이 강해서 문인이 제한적으로 각어 시험을 해도 문인 제한적으로 등용되고 그렇게 문인층이 두텁게 형성되지 못했어요. 자, 그다음 대승불교를 보호했고요. 문화적인 불교 문화가 발달됐고 그다음에 문모와 국자감이 설치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교가 널리 그 당시에 보급된 건 아니야. 보급된 것은 언제 때냐? 뒤에 이제 전왕조 거쳐가지고 내왕조 때 널리 보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왕조 때를 넘어가죠. 전왕조는 이제 13세기에서 14세기 때 있었던 왕조죠. 자, 이 전왕조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전왕조. 예. 그래서 이제 전왕조가 있을 때 이제 13세기 동남아시아 내용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원나라 쿠비라칸이 있었죠. 그 쿠비라칸이 이제 그 시쫓고 다녔어. 동남아시아 지역을. 그래서 13세기 때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반적으로 몽골족의 침입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그 당시 몽골족의 침입을 받았어. 몇 번을 침입받았냐면 3번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3번 다 격퇴를 하죠. 그래서 정홍타오라는 사람이 바인단강 전투에서 격퇴해요. 이 정홍타오는 베트남의 영웅이야. 그래서 이제 왜 그 베트남을 공격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쿠비나이칸이 어딜 치려고 했냐면, 남송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송의 배후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베트남의 사전을 파견해서 항복해라 하니까 이때 이제 욕을 응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정홍타오를 공격을 했고, 그 과정, 정홍타오가 이제 북부 베트남을 공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3번에 거쳐서 그걸 막아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원나라는 어디까지 공격하면 비자야, 참파까지 공격을 했어. 그렇지만 참파를 공격했던 그 원정도 실패했다. 그래서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 다 이 몽골족들의 그 침을 막아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동아시아 쪽에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 몽골족을 뭐냐면, 물리치는 과정에서 한국이나 베트남, 그다음 일본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민족의식이야. 그래서 민족의식 고양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조는 삼국유사를 저수했고요. 자, 일본은 뭐가? 일본은 그 당시, 일본은 신국의식이 형성됐죠. 그리고 그 다음 베트남은 그 당시 민족 문화가 발달했어. 그래서 대월삭이라는 그 역사책이 편찬됐죠. 이거는 그 베트남 고유 문자인 추노 문자를 바탕으로 했다. 그리고 이때 추노 문자가 만들어졌고, 물론 이 추노 문자는 지금 쓰이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불교 문화가 발달됐다. 그리고 유교 교육제도로서 국가원을 설치해서 사소오경을 가르치고 문사를 뭐냐면 양성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왕조 때는 이 뭐냐면 유교보다는 불교가 더 뭐냐면 번성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뭐냐면 중간에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시시 왕조가 있었어요. 득보자 왕조죠. 예. 그래서 이 호시시 왕조가 15세기 초반에 잠깐 있었어. 잠깐.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교적 제도 개혁으로부터 사회 발전했지만 명나라에서 멸망하고요. 이때 내왕조 넘어가기 전에 명나라 지배가 한 20년 동안 있었죠. 예. 그러다가 명나라 독립투쟁을 해서 렌너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왕조가 레왕조야. 레왕조. 예. 레왕조 넘어가죠. 자, 레왕조는 그 20년 동안의 명나라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화의 대원정 때 존재했던 왕조가 이 내왕조예요. 내왕조. 그래서 이제 있고 이들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주를 황제에 칭한다. 그래서 민족 의식이 성장을 반영했는데 이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내재 외양 체제. 안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하지만 밖으로는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내왕조는 국호를 계속 대원이라고 정하고 왕호를 황제라고 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레왕조 같으면 활발한 정부 활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오늘날 베트남의 영토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펴내서 참파의 남쪽에 참파가 있었죠. 참파를 밀어내고 중남부 지역의 문화를 흡수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부 베트남 동아시아적 요소와 남부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요소가 결합된 오늘날 베트남 문화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북부 베트남, 여기 남부 베트남 있죠? 이걸 통합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지금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은 좀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좀 차이가 나. 예, 북부 베트남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데, 이 남부 베트남 사람은 저 캄보디아 쪽하고 가까워요. 크메르완 쪽, 이쪽하고 캄보디아하고 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또 추가하자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식 관료제를 정비했고 베트남 최초의 법전을 편찬했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을 깨하게 해서 군전제를 실시했고요. 지방행정촌인 산을 조직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유교통치 이념, 그 다음에 성리학보급, 기독교 포고, 뭐 민족문화, 특히 이제 이 내왕조 때 들어가서 유교통치 이념이 확립돼요. 내왕조 때 유교통치를 도입을 했지만 아직은 불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냐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유교통치 이념이 이때부터 정착이 됐다. 성리학이 보급됐는데 보급만 됐지 널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산되지는 못했어. 성리학은. 그래서 여기에서 유교라는 것은 이제 한당 유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포기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했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뭐냐면 기독교를 포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베트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라든지 추노문자가 있긴 있지만 이게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베트남어를 로마자 시켰죠. 그래서 베트남을 이제 포기할 때 로마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포기하고 그 위에 이제 베트남의 성조를 표시해요. 그래서 베트남은 여러분들 이제 그 크게 보면 중국어권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성조가 있어. 우리가 이제 북경어는 사성이 있죠. 근데 그 남경어는 남경이나 강동어는 8성이죠. 근데 베트남어는 거기다 2배를 고쳐 16성. 훨씬 더 복잡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성조 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우의 왕조를 보죠. 응우의 왕조. 자, 응우의 왕조 너 넘어가기 전에 이제 16세기 말에 가면 이제 남북 대월 왕조 이렇게 분열돼 있다가 그다가 떠이슝 왕조 해갖고 잠깐 형성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때 응우의 왕조가 형성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남북조 대월 왕조랑 떠이슝 왕조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왕조는 아니까. 자, 여기 보죠. 응우의 왕조. 응우의 왕조. 자, 응우의 왕조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베트남 하잖아요. 네, 베트남의 국명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응우의 왕조 때.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남북조를 통일하고 베트남 마지막 왕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정통적인 수도가 하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수도를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후에로 옮겨. 후에가 어디에 위치하냐? 이거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잠깐만요. 저희 기타 다시마 자료를 읽는데 이게 되게 내가 봐도 좀 잘 만들었거든요. 네, 여러 책을 거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이게 어디 있나? 네. 네, 여기 있네. 자, 지도를 좀 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응유의 왕조인데 잠깐만 이게 지도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원래 정통적인 수도는 북쪽에 하노이예요. 하노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사이공이라 했던 호치민 있죠. 지금 호치민은 이제 이름을 바뀌었는데. 근데 요 중간에 후에라는 도시가 있어. 후에. 예. 그래서 이 후에의 수도를 정해요. 후에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베트남 교육의 중심지, 호이안이나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이제 거기 찾아봐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국제교육학이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호이안이네요. 예. 후에도 호이안과 마찬가지로 국제교육학이었다. 이 후에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뭐냐면 베트남의 그러니까 웅예 왕조의 수도였죠. 다시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서 자 보면 자 거기에 이제 그 강남국 왕조였던 웅우행 포양 이게 좀 약간 발음이 힘들어. 예, 웅우행 포항이 그 더이숑 왕조 정권을 이제 멸망시키고 통일 베트남을 건설했죠. 그때 통일 베트남을 건설할 때 프랑스의 원조를 받았어. 예. 근데 이제 프랑스의 원조를 받고 웅예 왕조를 설립했지만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 프랑스 선교사를 탄압을 하죠. 상인들도 탄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 이제 적게 치면 이제 프랑스가 이제 웅예 왕조에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 이제 처형하는 문제도 해갖고 이제 뭐 개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다음 중앙집권적인 어떤 관료 체제, 유교 통치 이념을 계승해서 유교 사회 성격을 강화시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또 안 나왔지만 뭐도 했냐? 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어떤 왕조예요? 청이었죠. 청의 자주의식을 강조했다. 청의 의식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점령에 주권을 상실했고요. 은혜 왕조는 그 당시 프랑스에 점령되고 나서도 상당수 이제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프랑스에 이용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조 자체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파인데 아까 전에 계속 이제 북부 베트남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 베트남에 그 참파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파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참파에 대해서는 뭐 듣보잡이니까 그냥 남부 베트남에 세워졌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걸 잉읍 좀 전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13세기 때 원나라의 침입을 격퇴했다. 그러다가 레왕조 때 이제 북부 베트남한테 먹혔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를 보자. 캄보디아는 1세기 때 부나미나 왕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부나미 건국서라에도 그게 나와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 신두교가 대승불교를 수용을 했고요. 해상무역도 이게 발달됐는데 도시 유적에서 이제 보면 노마패, 인도 쿠샤 왕조의 간다 철도 그러니까 청동을 만든 불동, 머리 부처님 모습, 머리 모양과 시바 비슈의 신상, 인도의 인도산 장식용 보석, 그 다음에 사서왕조 페르시아 보석, 후한시대 때 청동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부나왕조의 그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부남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다? 일단은
캄보디아를 좀 보셔야 되겠죠? 예. 자, 분남 왕조는 얘가 어딨나? 좀 보자. 예, 여기 있네요. 자, 거기 이제 부남이죠. 여기야, 부남. 예, 부남이 여기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이능이라해서 이제 아까쯤 설명했던 남베트남 요 지역은 여기 위치해 있고, 예, 지리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난이라는 왕조가 있어요. 진난. 예, 진난이 앙커 왕조죠. 진난은 이제 중국 애들이 진난하고, 앙커 왕조, 이렇게 있는데, 자, 앙커 왕조는 이제 그 6세기 때, 아까 이제 설명했던 부나무부터 독립을 해서 9세기 때 앙코르 수도 옮겨요. 그래갖고 이제 앙코르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전성기가 수야바드가 2세 때야. 앙코르톰하고 앙코르와트 이런 것들 건설하는데, 앙코르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종의 이제 그 계획 도시야. 일종의 도성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도시도 번성을 했고요. 차이나타운도 있었다고 해요. 중국 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앙코르와트인데, 이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앙코르와트를 건설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진나풍토기예요. 이 진나풍토기는 주달간이라는 이제 사람이 쓴 건데, 일종의 진난이라는 것은 앙커 왕조의 그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죠. 13세기 때 캄보디아 생활을 소술했다. 그래서 이거 명칭 좀 외워두세요. 책이든. 앙커와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역사적 기록문이 남겨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연구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 진나풍토기는 캄보디아 그 당시 앙코르와트 왕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문헌사료야. 물론 외부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중국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써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왜 그 주달간이 진나에 왔나, 캄보디아에 왔냐면, 그 당시 그 원나라가 요쪽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앙코르와트를 먼저 찍었어. 근데 앙코르와트가 거부를 했죠. 예, 너희들과 동맹을 맺지 않겠다. 결국엔 누구하고 이제 손을 맺게 되냐면 저쪽 타이 쪽에 있는 수구타이 왕조하고 손을 맺게 돼요. 자, 하여튼 이 앙코르와트는 이제 앙코르 왕조는 크메르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메르족은 누구한테 멸망을 했냐면 타이한테 멸망을 해요. 타이. 그래서 타이의 수구타이 왕조에게 멸망을 해. 원래는 이 타이는 그 타이족들은 캄보디아 밑에 이제 그 크메르 민족 밑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뭐 그 건축 기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개간 여기 수의 시설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힘이 커지니까 이제 타이의 그 수코타이 왕조가 앙코르 왕조를 멸망을 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다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앙코르와 캄보디아하고 그 당시 타이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앙코르와트 이제 또 간할골 문제도 해가지고 지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예,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자.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는 크게 이제 그 보면 섬을 이제 또 보면요,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큰 섬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수마트라 섬이 있어. 수마트라 섬이 요거야. 제일 클 거야, 아마. 예. 그 다음에 자카르타 같은 핵심부가 있는 지역은 자바죠. 그 다음에 브루네오 섬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섬이 구성되어 있죠. 자, 이제 일단은 요 핵심 섬이었던 자바를 보죠. 자바에는 이제 어떤 왕조가 있냐면, 슬리비자야 왕조인데 이게 좀 오타예요. 예. 슬리비자야가 아니라 슬리비자야. 이렇게 이제 곤쳐 주세요. 자, 슬리비자야 왕조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슬리비자야 왕조는 그 몰라카야를 장악을 해서 해상무역이 이제 발달됐고, 자, 인도와 중국 사이에 이제 뭐 중개무역도 하고, 대승불교와 신두교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 생각하면 뭐만 생각하죠? 소승불교. 이렇게 도시교 외우는데,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대승불교가 오히려 더 강세를 펼쳤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복승이 왕래해서 중국의 의정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의정이 남해 기내 법전이라는 그런 책을 썼죠. 예, 그래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슬라비지아 왕조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있느냐면 이제 좀 보면 원래 이 슬라비아 왕조는 아까 이제 여기 자바로 이제 분류했지만 원래는 이제 스마트라에 있는 이쪽 북측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더 커져가지고 그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무슨 왕조 사이드도 왕조를 이제 통합을 했는데 일단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죠. 이거 어딨어? 이 지도가.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그 큰 섬이었던 슈마트라, 자, 그 원래는 이제 아까 얘기한 처럼 이제 수마트라 섬에서 이제 출발했던 왕조예요. 예, 슬라비지아 왕조는. 그래서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그 경쟁상제였던 사이데드 왕조가 이제 있었는데 자바에 여기까지 해갖고 나중에 결혼 동맹을 해서 이제 이 왕조를 통합을 했죠. 통합을. 그래갖고 있고 여기 말라카 해협 있죠? 이 말레이 부근에 이 말라카성까지도 이제 해협을 장악해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장악을 했었다. 그리고 그때 의정이 이제 여기 와서 강조를 거쳐서 바닷길을 거쳐서 오늘날 이제 팔라만까지 슬라이자 그 중심의 팔라만까지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남해 기내 법전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살펴볼 게 뭐냐. 자, 그 남쪽에 있었던 그 왕조 하나 있었죠? 예, 이것 좀 지워야 되겠네. 예. 저장 하나. 자, 이 왕조가 이제 사이레드 왕조예요. 그래서 8세기에서 9세기 때 이제 존재했던 왕조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제 여기 그 주요 섬이었던 자바에 근거지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해상무역과 벼농사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도, 보로부두도 유적이 있어요. 대승불교 유적지도, 세계 최대 불교 유적지죠. 요거와 관련된 것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요거예요, 이거. 예, 보로부두. 그래서 되게 크죠? 그래서, 스토파 있고, 부두도 정경, 그래서 석가에서 자상 등 이거고, 대승불교와 관련된 거예요. 대승불교. 그래서, 이런 그 유적지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드 왕조는 슬라이저와 경쟁해서 슬라이저 왕조의 통합이 됐어요. 슬라이저 왕조의. 여기 또 적어야 되겠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볼 왕조가 마자파야 왕조야. 마자파이. 그래서, 이 마자피아는, 수메트라와 이 동자바 일대를 지배했던 왕조인데, 이 왕조 왜 등장했냐면, 원나라 침입 때 등장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원나라 침입 때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당시 원나라가 이제, 침입해 오니까, 그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마자피아 왕조가, 형성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슬라비아 왕조를 멸망을 시켰죠. 예. 하여튼, 그래서 마자피아 왕조가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마자피아 왕조가 여기 오타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자피아 왕조를 멸망시키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역과 말레이반도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슬람 세력의 성장을 몰락했다. 자, 마자피아 왕조는, 먼저 신두교를 수용했고, 신두교 불교 신앙을 융합했다는 거. 그렇지만 14세기 들어와서 점점 이제 이슬람 세력들 확대해가면서 이슬람교도 또 수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이슬람 문화와 신두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슈마트라는 아까쯤에 설명한 슬라비자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없지만,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판테 왕국이나, 그 다음에,
마타나 왕국 이런 것도 있어요. 16세기 때, 16세기 때 이런 왕조도 있어서 이런 항신료 무역으로 번역했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이슬람의 왕국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승불교 수용했다가 이슬람 왕조로 바뀌죠. 그래서 그렇지만 언제 네덜란드 침입 때 멸망을 하죠. 네덜란드 침입 때 멸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얀마를 보자. 미얀마. 원래 이제 그 버마라고 하죠. 버마. 원래는. 근데 이제 나중에 군사 정권이 등장하면서 미얀마로 그냥 바꿨어.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워드 작업하다 버마를 적으면 미얀마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 미얀마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타이는 특징이 뭐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도 영향을 받지만 중국 문화도 영향을 받아. 왜냐면 중국에 거주했던 민족들이 인도화된 민족을 지배한 결과거든요. 원래 이 버마족이나 타이족들은 그 중국 변경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동해서 거기에 이제 미얀마와 그 다음에 타이에 있었던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얀마에서 이제 전에 이제 파간 왕조 이전에 피오 왕조가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오 왕조 때 이제 버마족이 중국에서 남하에서 국가를 이제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리와디강 중류. 그러니까 이리와디강은 이제 우리식으로 한강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세워진 파간 지역에 세워진 왕조가 파간 왕조야. 자, 그래서 이 파간 왕조의 위치 좀 볼 필요 있겠죠. 자, 잠깐. 자, 여기 이리와디 강이고요. 좋죠? 풍경. 자, 파간 왕조. 자, 파간 왕조가 이 이리와디 왕 이렇게 거슬렸는데 여기 세워진 왕조예요. 파간 왕조. 근데 이제 이 파간 왕조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어떤 위기냐? 딱 보면 잠깐만요. 아유, 갑자기 이상한 데 나왔네. 자, 파간 왕조가 이제 몽고족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몽고족의 침입을 받게 됐냐면 그 당시 이제 쿠비라이 칸이 파간 왕조의 사신을 보내왔어. 그래서 너희들 항복해라. 근데 이제 이 당시 그 파간 왕조의 사신을 보냈는데 간슈 사세는 사람이 이걸 거부하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오니까 사절단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나가서 이제 미얀마 군대를 일구고 원나라 지배에 있었던 원남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받은 이제 쿠비라이 칸이 공격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파간 왕조가 원나라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나라 군대는 이 왕족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앉혔다가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지칼 영주를 만들어가지고 미얀마에 2개의 성을 만들어요. 중국에 4지성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몽고족의 이제 그 침입을 받고 멸망을 했지만 그 나중에 몽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왕조가 이제 교체되고 3개 왕조도 교체됐다가 그 당시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그 퉁구 왕조, 퉁구 왕조가 등장하고 퉁구 왕조 다음에 등장했던 왕조가 꼼바오 왕조야. 꼼바오 왕조는 18세기 때 등장했던 왕조인데 이게 미얀마 마지막 왕조예요. 그래서 타이의 아유티아 왕조를 멸망을 시키죠. 그러다가 영국에 패배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도의 한주도 전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조이 꼼바 왕조.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를 보자. 타이는 이제 그 전에 원주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이족이라 해갖고 이제 원래 이 타이족들은 그 어디에 살았던 민족이냐면 저쪽 그 중국에 그 살았던 민족이에요. 예전에 이제 대리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있다가 이동을 해와요. 남진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원나라 침입 이후에 등장인데 원나라 침입 때 이제 그 당시 파간 왕조가 원나라와 싸우니까 그 틈을 노려서 원나라의 원나라의 그 지원을 받고 등장했던 왕조가 슈구타이 왕조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원나라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베트남도 싸우고, 그다음 참파도 싸우고, 파간 왕조도 싸우고, 그 다음에 마자파이 왕조도 싸우죠. 그래서 13세기 때 그 원나라가 침입하면서 완전히 동남아시아 쪽의 정치 지형이 샥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 슈고타이 왕조는 좀 약간 친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슈고타이 왕조가 이제 타이족에 세웠고, 결국에는 아까 말했죠. 앙코어 왕조를 붕괴시켜요. 그렇지만 그 관계나 건축이나 문화에서 앙코어 왕조에 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놈들한테 여러 가지 알려주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 뭐냐면, 그 은혜도 모르고 공격한 것처럼 똑같은 꼴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하고 캄보디아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 문자를 이제 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소승불교를 수용하고 타이 문자, 크메르 문자를 개조해서 타이 문자를 수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에는 도움 안 되겠지만 타이 문자 보여드릴까요? 예. 요건 파간 왕조의 대표적인 이제 아난다 사원 그 모습이고요. 예, 이게 타이 문자예요. 예, 타이 문자예요.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만들어진 사원 중에 그 아트만타드 사원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사원.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그것이 아유티아 왕조죠. 아유티아 왕조. 이 아유티아 왕조는 그 예전에 이제 뭐와 관련된 나왔냐면 그 당시 정화대원정 때 그 당시 있었던 왕조. 예, 아유티아 왕조야. 그래서 수고타이 앞에 있는 왕조를 멸망시키고요. 그 주변의 미얀마, 캄보디아 투쟁 속에서 이제 뭐냐면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미얀마의 꽁파이 왕조에게 멸망돼. 그 꽁파이 왕조 설명했죠?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독국가의 교육을 하고 변홍사의 해상무역,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바탕 번영을 했다. 그래서 이 아유티아 왕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섬나공국이라고 그 섬나국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서 태조 2년 때 들어와서 물소포를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자크의 왕조예요. 예. 자크의 왕조는 그 앞에 아유티아 왕조가 누구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 꼼바의 왕조가 위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미얀마인들 쫓아내고 라마 1세가 성립했던 왕조인데 청나라를 교류하면서 현재 타이 왕조가 됐다. 그래서 이 타이 왕조는 특징이 이제 근대적 개혁을 이제 해가지고 왕실 중심의 근대적 개혁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라마 4세하고 라마 5세야. 예. 그래서 라마 4세와 라마 5세의 대외 정책은 일단 라마 4세는 서구열강의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체육대와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독립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라마 5세 같은 열강과의 세력균을 유도해서 타의 독립 보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 대외 정책과 그다음 영국과 프랑스도 그 당시에 그 완충지로서 이제 타이를 그대로 뒀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 점령했고,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어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중간에 완축 지역에서 타이를 그대로 독립을 유지했어요. 예. 그리고 타이 내부에 이제 뭐냐면 또 이런 대외 정책과 맞물려 갖고 타이는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라마 4세의 근대적 개혁을 보면 뭐 서양 제도의 기술 도입, 법률과 행정 군사 제도 개혁, 자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 신화폐를 발행하고 교육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마 5세는 예산제도와 사법제를 도입을 했고 기술과 교육의 서구화, 천도를 건설했고 전국적인 정신마을 설치하고 청년의 해외 유학이나 외국인들의 전문가 초빙 이런 것들을 했다. 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협상국에 참여해서 치외국을 법권을 폐지하고 자주 그 간세권을 회복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32년에는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제 왕조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고요. 자, 원래는 시암이라고 불렸는데 그 국명을 뭘로 바뀌어요? 타이로 개명하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악습을 폐지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수립하는 근대화를 추진했어요. 2차 대전 때는 일본과 동맹을 맺었어.
그래서 일본도 타이를 공격하지 않고 일단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요. 이거 약간 이제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이해를 했어. 왜냐면 이들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했던 것도 본심이 아니다. 상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가 이제 계속 권력이 이제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타이는 내가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도 상당히 딱 요충지고 그 다음에 줄을 잘 썼어. 예, 눈치껏. 그래서 독립을 유지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왕조가 이제 방콩 왕조, 짜크리 왕조인데 타이에 가서 잘못돼서 뭐 그 타이 왕실을 욕했다가는 잡혀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왕실 모독죄로.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왕실 모독했다고 하면 10년형 때리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때리고 나서 쫓아내지만 일단 내국인은 짝 없어. 10년, 20년. 그리고 이제 있는데 요번에 이제 등장한 타이 그 왕이 좀 약간 방탕한 생활을 좀 많이 했다고요. 예전에 왕은 좀 괜찮았는데.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타이 이제 끝났고 물라카 왕국을 볼게요. 자, 물라카 왕국은 그 당시에 이제 슬라비자 왕족의 일족이 세운 나라예요. 말라카해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말라카해협은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죠. 예를 들어 어디에 위치했는가 볼게요. 물라카 왕국이 자, 여기에 위치했죠. 여기 물라카 왕국은 여기 말라카 왕국 여기에 위치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입구 여기 말라카해협이야. 그래서 모든 그 뭐냐면 배들 동남아시아 배들에서 이제 저쪽 중동이나 유럽에 가려면 요 말라카해협을 거쳐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요지죠.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슬라비자 왕조도 여기 지배를 했었고 그다음 물라카 왕국도 15세기에 이렇게 지배를 했어. 그래서 말라이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물라카 왕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허브 역할, 교육 거점을 냈고 서쪽에 인도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를 거쳐서 지중해 연결되고 동쪽에 중국과 조선, 일본까지도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물라카 왕국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정하이 대원정과 관련돼서 나왔죠. 정하이 대원정 때 말레이 반도에 있었던 왕조가 물라카 왕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조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최초의 이슬람 왕국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이슬람 왕국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반도 그 전에도 이제 이슬람 왕국이 있었고, 자 하여튼 뭐 교과서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갖고 원래는 물라카 왕조가 그 이슬람을 처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슬람 상인들하고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정학적 위치상 좋은 위치에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포르투갈도 공격을 받아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교육 내용을 보면 명가 조공했고 남해 정화의 남해 원정 때 이때 도착했고요. 이슬람 상인과 해상무역을 발달했고 그 과정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고 자, 인도의 면직물을 중개하고 항로를 수출하고 남중계의 인도양 교육에 연계하는 중개무역지로 번성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포르투갈 공격을 받고 멸망했는데 이 물라카해협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네덜란드한테 그 뭐냐면 뺏기고 네덜란드가 영국에 또 지배를 받아요. 아니 네덜란드 있다가 네덜란드가 또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영국이 또 거기를 네덜란드에 빼앗아서 이제 지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영국이 여기 물라카해협의 영역을 일종의 말라이 연방을 결성한 다음에 나중에 독립하게 되었구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런 나라 되죠. 그래서 싱가포르 독립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 물라카 왕국이 왜 해상무역 번성했는가? 일단 여기 뭐 보충 한번 해보죠. 예. 해상무역을 번성 이유. 그 당시 물라카해협 부근에는 그 해적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예. 거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상선을 공격하는 해적 집단이 많아. 그래서 해적을 잘 통제했다. 그래서 국제교육상의 안정을 보장해줬다. 있고 하재 및 도난 방지를 했죠.
그래서 외국 상인들의 상품을 보호해 줬고요. 그 다음에 각 민족별로 출신 지도자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그래갖고 각 민족별로 이제 출신 지역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상 통제를 하는 거야. 이들을 통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효율적인 이제 뭐냐면 해상 시스템, 해상 무역 시스템을 만들죠. 뭐 이런 것들 해적을 통제했고 하재 및 도난을 방지했고 그다음 민족별로 어떤 지도자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예.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그 책에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동남아시아 근현대사 부분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제가 목이 좀 잠겨 있으니까 물 마시고 좀 쉬었다 또 할게요.